됐다. 안녕하세요. 자료 2장 받으셨죠? 하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 하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럼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펴보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펴보시면 맨 좌측 위에 메모를 좀 하셔야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다가 여기서 중요한 낱말은 여기 나와 있는 임대차, 요걸 아셔야 돼. 임대차. 그래서 임대차를 아시려거든. 자, 먼저 우리 민법 제3편 이제 안 적어도 되죠. 제3편에는 채권이라는 게 등장했죠. 채권. 그래서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이다.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그리고 채권편에 들어가면 제1장 총칙이 있고 제2장 계약이 나오지.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계약만 배우죠. 그러면 계약법에 다시 제2장 1절 계약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종류가 등장을 하는데 2절부터 계약의 종류가 증여, 3절은 매매, 4절은 교환, 5절은 소비대차, 6절은 사용대차, 자 6절이 사용대차, 7절은 임대차. 그래서 여러분들이 7절에 임대차라는 계약이 나온다고 여기. 그러면 임대차라는 이제 여러분들 계약, 민법에 오냐면 임대차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긴다고, 채권 생긴다고 이런 생각하면 돼. 이런 생각을. 그래서 민법의 임대차는 이렇게 돼 있어. 618조에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다고. 임대차에서. 근데 오늘은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엇을?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한다. 이렇게 써 있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그래서 여기서 임대차의 대상은 목적물이고 목적물에는 물건인데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그러겠지. 부동산에는 뭐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민법에서 적용되는 임대차는 모든 물건의 임대차에 적용된다는 것이야. 근데 지금 이제 주택 임대차는 목적물이 부동산 중에서 토지는 제외되고 건물 중에서도 주택과 기타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따라서 목적물이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따로 적용하겠다는 것이야.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규정이 적용이 되겠어 안 되겠어? 다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날 주택임대차를 한 거예요.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민법 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이 내용이 다르면 요게 먼저 적용된다 그 말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과 그 다음에 민법의 규정이 충돌되면 뭐가 우선해? 특별법이 우선해서 주임법이 적용된다 그런 얘기야. 아셨어? 그러면 자 이제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상대방에게 사용 수익에 할 것을 약정했다. 그러니까 약정했으니까 임차에 있는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셔 임차권이 생기지 이렇게. 그럼 임차권은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한 권리라고, 약속한 사람에 대한 권리라고. 그렇지, 약속한 사람에게. 그래서 이 주거용 건물을 이 갑이 주택을 을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주었어 이렇게.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을이 약속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는 과정 중에 건물 소유자가, 자, 갑이 소유자였는데 을이 사용 수익하는 과정 중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경매로. 그럼 임차인은 새로 건물을 산 경락인에게 약속 지키시오 할 수 없지. 그래서 물건을 넘겨줘야 돼. 그리고 넘겨주면서 을은 계약을 체결한 갑에게 약속 못 지켰다. 다 같이 약속 못 지켰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해서 손해배상을 받고 끝이 나는 거야 이렇게. 그러므로 더 이상 갑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약속 못 지켰으니까 계약 파기하고 손해배상 해주고 끝난다는 거야. 그러면 새로 건물을 산 사람은 갑과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사용 수익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건 내놓으시 할 수 있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건이 채권에 우선해. 이 병은 건물을 새로 산 사람 소유권. 임차인은 갑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시고 약정 지키시죠. 채권. 그래서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 다 같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그 말이 뭐냐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새로 건물을 산 소유자는 갑과 을 계약을 체결한 임대차를 효력을 얻게 만들어서 새로 건물을 산 사람은 물건은 사용 수익 처분권 직접 지배하고 채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새로 건물을 산 사람이 소유권 취득해버렸으니까 이렇게 원래 임대인은 사용 수익하게 해줄 수가 없게 됐죠. 이제 이행불능에 빠졌어. 그러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끝이 나고 이 사람은 자기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은 강한 지위에 있어, 약한 지위에 있어. 약한 지위.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이거 배웠지. 임차인이 새로 건물을 산 사람에게도 약속 지키시오 하는 효력을, 임차권은 채권이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약속 지키시오 할 수 있는 효력을 다 같이 대항력. 생각나셔? 그럼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지 당연히. 대항력이 있으면 없음. 근데 어떻게 하면 생긴다고? 임대인의 협력을 통해서 등기라는 수단을 갖추면 대항력이 생긴다. 이게 배웠어. 근데 621조에 의해서 임대인의 협력을 통해서 등기라는 수단을 갖추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민법에 의하면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임대인은 등기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임차인이 등기라는 수단을 갖추어서 대항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서 그 결과 이것이 나왔다 하시면 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따라서 임대인의 협력을 통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해주면 대항력을 갖지 못하지.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협력을 통해서 등기 안 해줘도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갖게 해주겠다 이런 것이야. 이게 특별법이라고. 다시 인주 마치면. 자, 이것이 주임법의 핵심이라고. 그럼 프린트를 보셔. 16페이지 프린트.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택 임대차를 알려거든. 임대차를 잘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주택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겠어, 없겠어? 주택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권도 있다는 거 다 그게 민법에서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냥 민법 턱 잊어먹어 버리면 안 돼. 민법 턱 잊어먹으면. 자, 그러면 주택 임대차는 좌측에 봐. 좌측에 맨 흐름도를 보시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그 주택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주택에 대해서 목적물이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다 주임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임대차 계약이 맨 위에 유효해야 돼. 유효. 그럼 그러려거든 당사자를 한번 봐. 당사자. 여러분들 계약을 체결하려거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해야지. 그래서 주임법의 적용 대상에서 첫째 당사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거든 임대인, 임차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임대인은 소유권은 없어도 되지만 적법한, 오른쪽 쭉 봐. 임대인은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어야 돼. 다 같이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불간의 이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고, 없어도 된다고? 없어도 되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거 하나 외워놓으셔. 근데 이 말이 뭔 얘기냐면 이거야. 지금 이 건물이 갑이 소유자인데 이게 지금 경매가 이루어져. 경매. 그러면 건물 소유자 갑이 이 건물에 대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 경매가 갑의 목적물의 경매가 진행 중인 동안 A가 내가 5억에 사겠다라고 최고가로 내가 사겠다 매수 신고했어. A가. 그럼 A가 최고가로 내가 5억에 사겠다라고 신고했다고. 근데 아직 이 사람은 낙찰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지.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아직 낙찰 대금 납부하지 않은 사람과 A와 B가 임대차 계약을 한 거예요. 낙찰 대금 납부했음 안 했음? 안 했어. 그리고 낙찰 대금 납부 여기서 하고 여기서 저당권이 있었던 것이야. 근데 이 B는 낙찰 대금 납부하기 전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임대 계약을 했지. 그런 경우에는 낙찰 대금 납부한 후에 저당권이 나타났지 않았어? 그래서 저당권이 우선해야지 이 사람이 우선할 수는 없다. 이 사람은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다고 봤어. 한번 읽어본다. 자,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서 보호받으려거든 당사자의 기억번,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본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 경매 절차에서 내가 10억에 사겠다, 5억에 사겠다, 최고가로 내가 사겠다고 매수해서 신고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낙찰대금 납부했음 안 했음? 낙찰대금 납부 안 한 사람이라고. 그럼 이 사람은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으므로 그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 갖추고 무슨 주임법의 적용을 받는 행동을 했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 외워놔. 그다음 임차인은 여러분들 임차인은 주민등록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임차인은 주민등록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므로 법인은 주민등록이 있음 없음? 없지. 그게 보호받지 못해 원칙이. 다만 공익법인이나 중소기업 법인이 니은번 봐. 니은번. 공익법인이나 중소기업 법인이 임차해서 재임대해. 공익법인이나 중소기업 법인이 임차해서 지가 써 직원에게 재임대. 직원이나 무주택 서민에게 재임대해서 무주택 서민이나 직원이 주민등록 있겠지? 그 사람 이름으로 주민등록 해두면 예외적으로 주임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공익법인, 중소기업 법인이 임차해서 무주택 서민에게 무슨 짓 해서? 동그라미 쳐봐. 전대.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 번호 있는 사람이 임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무주택 서민이나 중소기업 법인 직원이 임차해서 재임대해서 주민등록을 마치죠? 그러면 법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예외적이야. 이렇게 해서 임대차, 그 다음에 당사자, 그 다음에 대상은 이제 이 당사자 받고 목적에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목적에서 객체가 나와. 그래서 주임법에 적용이 대상이 되는 주택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주택이면 주거용이면 다 주임법에 적용을 받아버려. 그래서 오른쪽 보면 주거용 건물의 일부 전부 임대차, 그 다음에 미등기 전세주택, 그리고 주택의 대지 있죠? 주택의 대지에도 효력이 미쳐버려. 그래서 주택의 대지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되는 주택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어야 돼. 사실상 주거용이면 돼. 사실상 주거용 건물이면 전부 주임법에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있지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사실상 주거용 건물이면 된다고. 여기는 여러분들 지금 강의 앉아 계시는 이 건물은 주거용 건물이요, 비주거용 건물이요. 그러니까 비주거용 건물 전부를 임대해서 거기다가 주거용으로 써도 주임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택으로 주거용으로 써버리면 주임법의 적용을 받아. 주택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자 이제 주임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받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성립이 되면 이제 아까 여기 대항력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밑으로 내려오면 주임법의 적용을 받으면 오른쪽에다가 인도, 주민등록. 그럼 인도, 주민등록을 갖추게 되면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이런 말을 써. 지금 이제 이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갑이 임대이냐 을과 임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여기서 주거용 건물 인도받고 이 건물이 소지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마치면 이런 게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이런 말을 써. 다시 한번 대항요건을 뭐 했어? 갖추었다 이런 말을 써. 그럼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이제 10월 20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인주 마쳤는데 그 전에 이 건물에 그 전에 여기서 저당권이 있다고 봐. 그럼 우리는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이 성립이 되고 그리고 저당권자 경매했을 때 경락인이 나타나는 경우 이 저당권이 성립이 되고 경락인이 나타나면 그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권리는 싹 가버려요. 다시 한번 저당권은 동생들 모두 데리고 가버린다고. 따라서 저당권이 성립이 되고 나서 여기다가 임차인이 인도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러면 대항요건 갖추었지. 근데 대항요건 갖추었는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문제였어. 그러니까 대항요건 갖추고 오른쪽을 봐. 대항요건 갖추면 두 사람이 존재해. 다시 한번 대항력 없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 둘로 나눠지지. 잘 봐야 돼 이거.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다 대항력 있는 건 아니고 인도 주민등록을 마치면 일단 대항요건 갖추었다 이런 말을 써. 그러면 대항요건을 여기서 갖추었지만 그 전에 저당권이 있어버린다면 임차인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 이렇게 얘기해. 동의해? 그러면 인도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그 후에 여기에 저당권이 생겼어. 그러면 저당권의 특징은 저당권과 경락인 사이에 모든 존재했던 권리는 없어지는 거지. 그 전에 있었던 건 존재해, 소멸해. 존재하지 않은 저당권 앞에 있는 건 다 살아. 그럼 이 경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렇게 얘기해. 다시 한번 대항력 없다. 대항력 있다. 그러면 대항력 있다 없다 이런 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 갖춰야 돼, 갖추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이 대항요건 갖추었다 이 말과 대항력 있다 없다를 명확하게 구별해 줘야 돼. 그러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자 10월 20일 날 인도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이 건물에 11월 1일 날 저당권이 나타났어. 그럼 저당권이 나타났을 때 채무자 갑이 저당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저당권자가 경매를 해서 경락인이 나타나면 주택 임차인은 저당권보다 앞에 있었지? 그냥 경락인이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돼. 더 살아도 돼. 이것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렇게 얘기해. 동의하셔? 그러면 여기에 인도와 주민등록을 먼저 마쳤는데 여기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주택 임차인은 대항력 그러니까 여러분 저당권과 경락인 사이에 저당권과 경락인 사이에 경매가 이루어지면 저당권은 혼자가 동생들 다 데리고 가. 이거보다 저당권은 동생들 저당권은 자기 목적물에 저당권이 성립되고 나서 생기는 권리들이 있었지 모든 권리들을 다 데리고 함께 가버려. 따라서 저당권이 성립이 되었고 이 건물에 무슨 각종 권리 다 있을 거 아니야. 건물의 권리. 그럼 혼자가 동생들 다 데리고 가. 다 데리고 가버리기 때문에 임차인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써. 그래서 대항력 있는 없는을 주의하셔야 돼. 동의해? 그러면 이제 2번 올라가 보자. 주민등록. 주민등록의 주체는 그냥 꼭 계약서 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가족의 주민등록도 돼. 다시 한번 가족의. 그 다음에 아까 공익법인이 임차해서 무주택 서민 또는 직원에게 전대해서 전차인이 주민등록 맞췄지? 그래도 대항력 갖는 거지. 그래서 자,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면 들어. 자, 이 건물을 공익법인이 임차했어. 공익법인이 임차. 그 여기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공익법인이 무주택 서민에게 재임대해서 무주택 서민이 여기서 10월 22일 날 인도 주민등록 마쳤다고 서민이. 그럼 무주택 서민이 주민등록 마치면 무주택 서민이 대항력 갖는 것이야. 공익법인이 대항력 갖는 것이야. 그럼 이 사람이 대항력 갖는 거예요. 무주택 서민의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이 대항력 갖는 거지 전차인이 대항력 갖는 것은 아니야. 그거 주의하셔. 2번에 1번 주민등록의 주체는 다시 한번 가족, 전차인. 됐어? 다시 해 이제. 중소기업 법인이 임차해서 직원의 이름으로 전대해서 직원이 주민등록 마쳤어. 직원이 주민등록 마쳤다면 직원이 대항력 가져, 공익법인이 대항력 가져. 공익법인이 대항력권 갖췄다고 얘기한다고. 두 번째, 그러면 이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언제 주민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주민등록 효력 발생 시기는 만약에 이 임차인이 주민등록해서 동사무소에 우편으로 보냈다면 동사무소에 우편이 도달하겠지. 그럼 도달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직원이 도달해서 주민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수리라고 불러. 그래서 주민등록의 효력 발생 시기는 도달했을 때가 아니고 동사무소 직원이 주민등록부에 수리했을 때 효력이 생겨. 다시 한번 수리시. 그럼 이제 여기서 임차인이 잘 들어. 임차인이 101동 25호로 전입신고를 했어.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 동사무소에 가서 제출을 해. 자, 101동 25호로 전입신고서를 작성해서 직원에게 동사무소 앞에 있는 직원에게 제출했지. 그럼 동사무소 직원이 이 사람아 그거 101동이 25호가 아니여. 그거 25호가 아니고 52호라고 이렇게 동사무소 직원이 실수로 수정을 요구해. 수정을 요구. 그래서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이 수정을 요구하면 우리가 버틸 수 있어. 그냥 수정하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지. 근데 임차인은 25호로 제대로 했다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직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해서 다시 주택 임차인이 52호, 원래 25호로 했는데 요구한 대로 52호로 다시 전입증명서를 작성했어. 그리고 제출해서 동사무소 직원이 주민등록부에는 뭐라고 기재해? 지가 요구한 대로 기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호수가 기재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항력권 갖추었어? 못 갖추었어? 못 갖추었다 이게. 왜냐하면 주민등록의 효력 발생 시기는 전입신고를 제출했을 때 동사무소 직원이 수리했을 때. 그거 한번 보죠. 양가로 2번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의 효력 발생 시기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 시기만 보면 안 돼. 다시 한번 대항력 발생 시기, 주민등록 효력 발생 시기. 주민등록을 마쳐야 무슨 대항력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먼저 그것이 선결돼야지. 그래서 양가로 2번 봤더니 주민등록의 효력 발생 시기는 행정청에 도달한 때요, 수리한 때요. 수리한 경우에 효력이 생겨. 그래서 그 사례가 여러분들은 수리한 때다 도달한 때다 이것만 기억해도 돼. 근데 도대체 수리한 때가 언젠가라는 사건이 오른쪽에 나와. 니은번
정확한 지번과 동호수로 전입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밑줄 그으셔. 담당 공무원이 요구했어. 누가 요구했어? 거기다 밑줄 그어야 돼.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수정을 요구해서. 자, 그러니까 수정을 요구한 사람이 누구야? 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했다 그 말이야. 그 사건을 꼭 기억해야 돼. 공무원이 수정을 요구했다. 그래서 공무원이 수정을 요구해서 공무원이 요구한 대로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호수가 정확해 이제 일치하지 않았어. 그럼 대항력 갖추었다 못 갖추었다? 못 갖추었다. 그러면 이제 임차인은 손해 보겠지? 그럼 국가를 상대로 이제 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국가를 상대로. 그래서 그거 기억하셔.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해서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여 동호수를 기재했을 때 그때는 공시 방법으로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지 않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부에 기재할 때 거기 뭐 단독주택은 지번만 기재해도 돼. 단독주택은. 근데 공동주택은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한다. 이 정도 하시면 돼. 다시 한번 단독주택은 다 해야 돼. 지번만. 공동주택은 동호수까지. 여기까지 이해하셨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인도 주민등록 마치면, 봐.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은 언제 효력이 생겨?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는 그 다음 날. 인주 마치면 10월 20일 날 인주 마치면 이제 인주 마쳤어. 인주 마쳤으면 언제부터? 이제 주민등록부에 기재가 된 거 수리가 된 거예요. 인도 주민등록 마쳤더니 주민등록 수리가 되었어 안 되었어? 되었어. 그럼 언제? 그 다음 날. 그래서 10월 21일 날 대항력이 생긴다고 그래. 다시 한번 대항력이 생긴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10월 21일 오전 0시부터 이 주택에 대해서 이해관계 맺은 사람에게 자기가 우선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10월 20일 날 인주 마쳤는데 그 후에 10월 21일 날 저당권이 생겼다면 저당권자 경매했을 때 경락인에게 봐. 저당권자와 경락인 사이에 있는 권리만 간다고 그랬지. 근데 저당권 주택 임차인은 저당권 생긴 후에 생긴 거예요. 앞에 있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러므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셨냐고. 만약에 인주 마쳤는데 그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그 전에 인주 여기서 마쳤는데 그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쓰지. 설득돼? 자, 그러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을 봐. 그럼 여러분들이 자 주택임대차에서는 보증금을 꼭 걸어야 돼? 안 걸어도 돼? 주택임대차에서는 안 걸어도 되지. 근데 주택임대차에서는 흔히 관행으로 월세 대신에 보증금을 한꺼번에 다 줘버리죠. 그러면 원래는 임대차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걸 약정하고 임차인은 차임지급 약정을 해야 돼요. 차임지급 약정을 했겠어 안 했겠어 임대차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아파트 하나 단독으로 빌릴 때는 차임 준다고 그래. 전세금 얼마라고 그래. 그런 거 얘기하지. 그때는 차임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차임지급 수단으로 보증금을 한꺼번에 줘버린 경우예요. 이게. 그러면 원래 차임이 100만 원이었단 말이야. 근데 보증금 1억에다가 월세 5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보증금 2억에다가 월세 안 줘버린다면 보증금 2억을 한꺼번에 걸었는데 월세 안 주면 보증할 것이 없지. 다시 한번 보증금. 그 말 자체로 보증한다 그 말은 뭘 보증하려고 준 거예요. 그러면 1억에다가 월세 50 주기로 해. 월세 1억 한꺼번에 걸고 월세 50씩 매달 준다고. 그럼 이건 보증금이 아니요. 월세 50만 원 못 줄 걸 대비해서 보증금 걸었잖아. 동의해? 그 다음에 월세 없이 2억 한꺼번에 걸었어. 그러면 2억은 뭘 보증하려고 한 거예요? 한꺼번에 다 준 거예요? 보증할 게 없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세금이라고 그래. 알아들어?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는
월세 없이 한꺼번에 돈을 다 교부했다면 이걸 뭐라고 한다? 전세금. 월세 얼마씩 주고 또 걸었다면 보증금. 아셨지?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월세를 못 주었을 때 보증하려고 준 돈이에요. 보증금. 근데 임대차에서는 2억은 전세금. 그 다음에 1억에다가 월세 얼마 내면 이걸 보증금. 똑같이 보증금이야, 이런 것들은. 보증금 얼마? 2억. 보증금 1억. 왜? 원래 차임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임대차에서는? 여러분, 임대차에서는 차임 없으면 그거 좀 요 머릿속에 명확하게 기억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식 갖고 덤벼들지 말고. 지금 주택 임대차에서는 임대차, 차자 보여, 안 보여? 이 차가 뭐요? 차임 주는 게 임대차예요. 그러니까 임대차는 차임이 없으면 임대차가 아니라고. 근데 차임 지급 대신에 월세 얼마에 뭐 준다 이런 거 하지? 그건 차임 지급 수단으로 보증금을 거는 경우야, 이게. 그래서 그런 보증금 계약은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관행으로. 임대차에서는 차임을 안 준다면 계약이 안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차임 200만 원 주겠다. 알았다. 그런데 말이야, 임대인아. 내 차임 200만 원씩 매달 주기 귀찮으니까 5억을 한꺼번에 걸겠다, 5억을. 그걸 가지고 네가 5억을 통장에다 넣었다가 이자로서 충당해가라. 알았다. 이것을 전세금이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전세금. 야, 차임 200만 원 달라 그러더니 차임 매달 200만 원씩 주기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3억 주고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라 할 수도 있어. 그런 걸 다시 한번 월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 이해하셨지? 300 내라. 그래. 그런데 말이야, 300 대신에 내가 3억 한꺼번에 걸게.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래? 전세 보증금. 300 내라. 알았다. 2억 내고 50씩 줄게. 그렇게 하자. 그걸 뭐라고? 월세 보증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해하셨자고? 그러면 물권법에서는 전세권에서 나오는 용어가 다 전세금. 근데 임대차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기자들이 다 전세 보증금. 물권법에서 나오는 용어인 전세금과 구별하려고 임대차에서 나오는 전세금을 전세보증금. 그리고 그걸 민법에서는 주택 임대차에서는 다 미등기 전세. 그런 용어를 쓴다 하시면 돼. 용어가 정확하게.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어? 주택 임대차에서는 차임은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차임 준다는 약속 안 하면 임대차가 아니야. 계약이 성립이 안 돼. 그 임대차 계약은 야, 나 중개사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이미 다 묵시적으로 다 된 거라고. 야, 중개사 사무실 갔더니 전세금 2억이라고 하던데 그건 차임 지급 수단으로 이미 그렇게 다 거래해서 묵시적으로 차임 안 주고 전세금 준다고 계약이 이루어진 거라고 아셔야 돼. 자, 이제 됐어. 그럼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가불간에 여기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세금을 얼마를 걸었냐면 전세 보증금을 얼마를 걸었냐면 월세 대신에 2억을 걸었어. 2억을. 근데 여기 2억을 걸었는데 여기에 저당권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인주 맞췄지 당연히. 인주 맞추고 2억을 걸어 살고 있는데 여기서 저당권자 경매에서 경락인이 나타나. 그럼 저당권자와 경락인 사이에 모든 권리는 다 없어진다고 그랬지. 이 사람이 새로운 소유권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주택임차권은 존재한다, 없어진다? 없어져. 그리고 2억을 경락인에게 내놓으시오 할 수 없지. 이렇게 2억 이제는 받아 못 받아? 누구에게 받아야 돼? 임대인에게. 원래 약속한 사람. 근데 원래 약속한 사람 찾아갔더니 쥐약 먹고 죽어버렸네. 이제는 받아 못 받아? 쫄딱 망한 거야. 이렇게 쫄딱 망했다고. 받을 방법이 없지. 그래서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1천 이하는, 따라서 1억 1천 이하는, 잘 들어야 돼. 저당권이 있고 인주 맞췄고 보증금이 얼마라고? 1억 1천의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 경매가 이루어지면 지금 경매가 이루어진 1억 1천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보증금 1억 1천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건물 넘겨줘야지. 보증금 원래 갑에게 받아야 되는데 갑은 죽었지? 이제 받아 못 받아? 한 푼도 못 받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불쌍하잖아. 2억 있는 사람과 1억 1천 있는 사람 불쌍하니까 1억 1천 있는 사람은 3,700까지 저당권자보다 먼저 변제 받고 나가게 해주자. 이것이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라는 제도가 있어.
그것이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게 적용되지. 그래서 3번 봐. 3번. 자, 잘 들어야 돼. 자, 이 임차인은 보증금이 얼마야? 1억 1천. 대항력 있느냐 없느냐? 없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1억 1천이 있었고 여기가 저당권이 있었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자 경매에서 경락인에게 나타나면 임차인은 경락인에게도 대항해서 버티다가 기간이 만료될 거 아니야? 만료되면 경락인에게 돈 다 받아갈 수 있어. 이 사람은 동의하시냐고. 따라서 이 사람은 이런 경우에는 자 1번의 경우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니까 임차인은 보증금 뜯길 염려가 없어. 뜯길 염려 없어. 경락인에게 대항하니까. 근데 2번의 경우는 저당권이 만약에 여기 있어버리지. 그러니까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보증금 받지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1억 1천 이하 가난한 사람들은 서울에서 얼마까지? 3,700까지는 저당권자보다 먼저 받게 해주겠다. 이것이 내가 본다.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 그럼 여러분 3번은 봐.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해당돼. 없는 임차인에게 해당돼. 그걸 잘 알아야 돼.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게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만약에 1억 1천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이것만 받고 나갈 이유가 없잖아. 전부를 다 받고 나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대항력 없는 받지? 그럼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게는 3번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와 보증금의 우선 변제는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가 자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와 보증금의 우선 변제가 있어. 여기 봐. 먼저 여기서 인도 주민등록 마치고 말이야.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 마치고 여기다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고 봐. 확정일자. 여러분들 밑으로 한번 봐봐. 다시 확정일자. 아니 흐름도에서 다시 한번 인주 마쳤다. 그 밑에 내려왔더니 무슨 일자가 보여? 여기까지 요건 갖추면 여기 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런 말을 써. 그 우선 변제라고 하는 것은 경매나 공매 시 경락대금에서 자기보다 나중에 온 사람보다 먼저 받는 걸 우선 변제라고 그래. 자, 그럼 여기 보자. 지금 여기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 인주 마쳤지. 확정일자 받았어. 그러면 자, 여러분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별개 개념이니까 같이 놓고 보면 안 돼. 저당권 있었고 인주 마쳤고 확정일자 받았다는 거지. 대항력 없는 임차인.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인. 이렇게 얘기해. 일단 확정일자 받아두면 우선 변제권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 용어 밑으로 내려와. 확정일자 받으면 자 확정일자까지 왔나 눈이? 오른쪽에 다 같이 대항력 있는 우선 변제권자. 밑에는 대항력 읽어보셨냐고 눈이. 일단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어 없어? 우선 변제권은 있지만 대항력 있냐 없냐가 나눠진다니까 지금. 따라서 여기 봐. 인주 마쳤고 확정일자 받았는데 저당권이 있다고. 그러면 대항력 없다. 그래서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해. 그럼 경락인이 돈을 법원에 납부했을 거 아니야. 법원에 가서 돈 받는 게 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래. 따라서 이 사람은 인도 주민등록 마쳤고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나가야 돼. 그러나 우선 변제권은 있어. 그럼 법원에 가서 돈이 아까 1억 천이었어. 1억 천이었을 때 저당권이 2억이야. 경락대금이 뭐 한 3억이라고 봐. 경락대금이. 그럼 경락대금이 3억일 때 목적물의 환가대금이 3억이면 여기에 저당권자가 2억 있었지? 2억 받지 이렇게. 그 자기 1억 천 중에서 나머지 1억에서 1억은 받아 못 받아? 이것도 자기보다 또 후순위 있을 거 아니야.
후순위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래. 이해하셨냐고? 어디? 이 건물에, 이 갑이 소유하는 건물에 대해서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인도 주민등록 마치고 확정일자 받았는데, 이게 이제 이때야 10월 20일 날. 그리고 여기에 저당권이 나타나. 저당권자. 그러면 저당권자가 나타나고 경락액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은 대항력 있는, 우선 변제권 있는. 따라서 저당권자 경매하면 임차인은 경락대금 납부하면 자, 인주 맞췄으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먼저 정리하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락액에게 꼭 대항해야 돼. 나가버려도 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인주 맞췄고 확정일자 받았을 때 저당권자가 경매했을 때 이 사람은 나갈 수도 있어. 그럼 보증금 다 받고 나가버려도 된다고. 그 다음에 보증금 다 받고 우선 변제 받고 나가야 돼. 안 나가도 돼. 네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하셨어?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저당권이 있어. 그러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므로 일단 경락일에게는 대항할 수가 나가야 돼. 이제 나가야 되고 배당에 참여할 수는 있어 없어? 확정일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확정일자라고 그래. 그리고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런 말을 쓴다고. 다시 한번 우선 변제권. 그러면 일단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권은 있어 없어? 있어. 근데 보증금액 일정액의 우선 변제는 소액 임차인에게만 적용이 돼. 그래서 보증금 다여 보증금 중이요. 1억 1000 이하는 일정액 얼마? 3700까지는 우선 변제 받는데 누구보다? 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변제받게 하겠다. 이것이 최우선 변제 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 그런 표현을 쓴다고. 따라서 잘 들어.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 받은 사람은 대항력 없느냐 있느냐? 없는 임차인이 이런 짓 해야 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에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 그러면 대항력 없지. 근데 보증금이 얼마냐면 1억. 2억이야. 2억. 대항력 없지? 보증금 얼마? 2억. 그러면 최우선 변제 받아 못 받아? 보증금의 우선 변제는 받아. 근데 이런 경우 2억을 다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알아 몰라? 몰라. 선순위 먼저 받고 나머지 받으니까. 이해하셨어? 이런 권리 관계를? 경락대금이 3억이다. 저당권이 2억이다. 이렇게 돼. 그럼 2억 받고 나머지 얼마 받아? 1억 이렇게 받는 거지. 1억. 그런데 이번에는 보증금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2억이고 경락대금이 2억이야. 2억. 경락대금이. 그럼 이 사람은 받아 못 받아? 한 푼도 못 받지. 근데 만약에 보증금이 1억 1000이었어. 보증금이 1억 1000. 한 푼도 못 받아. 3700은 먼저 받아. 3700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아셨냐고 이제. 다시 보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을 봐. 다시 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대항 요건은 갖췄음 안 갖췄음? 갖췄지. 근데 대항할 수 없어. 그러니까 대항력 없는 임차인과 있는 임차인을 구별해서 자 3번의 양가로 1번. 그러니까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권이 주어져. 그래서 요건은 자 여기 봐. 여기에 저당권이 있었고 서울시에서 서울만 하나만 기억해. 보증금 1억 1000인데 3700까지 선순위보다 먼저 받으려거든. 대항 요건은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갖춰야 돼. 확정일자는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요건 안 받아도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언제까지 갖추면 되냐면 경매 등기 전까지.
다시 한번 경매 등기 전. 이 말이 뭐냐면 봐. 저당권자가 있었어. 10월 5일 날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고. 그럼 이제 경매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저당권자 경매하면 이제 경매 신청을 해. 법원에. 경매 신청하면 판사가 알았다. 지금부터 경매 들어간다라고 건물에다가 지금부터 들어간다고 경매 등기를 해버려. 이런 경매 기입 등기라고 그래. 그럼 요 전에 대항 요건 갖춰라 그런 얘기야. 아시겠어? 저당권자 경매하면 경매 등기하고 경매 집행해. 경매 등기 없이 집행해. 지금부터 경매 들어가니까 누가 사면 절대 안 된다라고 압류해 놓은 거예요. 그럼 경매 등기가 되고 이제 그다음부터 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 그럼 그 전에 대항 요건 갖춰라 갖추지 말아라. 그것만 아시면 돼. 다시 경매 등기 전.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야 돼. 돈 좀 주시오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봐.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경락대금 법원에 가서 목적물이 경락대금으로 바꿔지면 이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는데 법원이 알아서 배당해 주는 경우도 있고 배당 요구해야만 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만약에 전세권자나 저당권자는 건물에 등기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그리고 채권도 등기되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 이제 등기된 우선 변제권자는 등기되어 있으면서 우선 변제권 있는 사람들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등기되어 있지. 전세권도 등기되어 있어 안 돼 있어. 배당 요구해야 돼 안 해도 돼. 법원이 자기들이 알아서 배당해 줘야 돼. 근데 임차인은 지금 등기되어 있어. 주민등록을 마쳤어. 만약에 임차인이 처음부터 애초에 등기되어 있다면 배당 요구할 필요 없어. 근데 등기 안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배당 요구 해야 된다. 그래서 읽어보면 배당 요구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이제 경매가 이루어지면 언제까지 배당 요구해야 된다고 하는 기간이 있어. 그래서 배당 요구가 종료되는 날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보증금 다여 일정액이요. 그 일정액의 범위가 서울은 에어버려 1억 1천.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1억. 광역시는 얼마? 6천. 그 밖의 지역은 5천. 그리고 서울시는 3,700. 그리고 3,400. 나머지는 3분의 1까지야. 3분의 1. 6천은 3분의 1이 2천. 5천은 3분의 1이 3으로 나누면 돼. 3일은 3. 남았지? 그래서 반 올리면서 3,600 나오면 3,605 나오잖아. 그럼 반 올리면서 1,000 맞춰버리면 돼. 그러니까 얼마야? 5천을 3으로 나누면 1,700 3으로 나누면 5천을 3으로 나눠봐. 그럼 3일은 3, 2 남았지? 2천 얼마니까 368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반 올리면서 1,700까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3으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3으로 나눠버리면 됐는데 작년에 서울만 올려버렸어. 1억에서 1억 1,000 올리고 그냥 그것과 비리 없이 3,700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서울만 하나 기억해 놓으면 돼. 그러면 이제 보증금적 일정의 우선 변제는 1억 1,000, 그 다음에 1억, 그리고 6천, 5천이야. 그러니까는 다 111, 6050 이렇게 외워버리면 111에 6050 외워놓고 3분의 1이다 해버리면 돼. 다시 한번 111에 6050이다. 서울은 얼마? 111. 과밀 억제권역은 1억. 광역시는 6천. 그 밖의 지역은 그리고 3,700. 여기는 3,300인데 반 올리면 3,400. 여기는 2,000. 딱 떨어지니까 여기는 1,700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런 거 나와 안 나와?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숫자는. 왜냐하면 이 숫자는 자꾸 바뀌니까 시행령에서 바뀌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알고 싶으면 서울 안 살아도 억울하지만 서울 정도만 기억해야 돼. 이해하셨어? 이렇게 나눠진다 하시면 되고 외우고 싶으면 외우고. 근데 우리는 뭘 물어보냐면 요건만 물어봐. 그래서 보증금적 일정액의 범위, 요건. 다시 한번 범위는 그 정도 아시면 요건은 가만히 있어야 돼.
대항 요건 갖춰야 돼. 언제까지? 경매 등기 전까지. 가만히 있어야 된다. 배당 요구해야 된다. 그러면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렇게 받는 거예요. 주택가액의. 자, 읽어보면 니은번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얼마를 초과하는 경우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안에서 우선 변제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인정 여부. 주택임대차는 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사실상 주거용 건물이면 전부 주임법의 적용을 받아. 계약 체결 시에. 그래서 계약 체결 시에는 사실상 주거용 건물이었어. 근데 그 전에는 상가 건물이었나 봐, 이게. 그 전에는 상가 건물이었고, 상가 건물로서 근저당권이 있었어, 근저당권이. 상가 건물로서 근저당권이 존재했는데,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는 사실상 주거용 건물이 되었어. 그리고 보증금이 1억 1,000이었다고. 그러면,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하기 전에는 주거용이었다고, 상가였다고. 여기서는 상가였어, 상가. 근데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건축물 대장에는 여전히 상가요. 근데 사실상 주거용 건물로 개조한 거예요. 사실상 주거용 건물을 개조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했지. 그리고 이제 1억 1,000이었다고. 그럼 여기에 근저당권이 있었어. 상가 건물이었을 때. 주택으로 바뀔 때 계약을 해서 1억 1,000. 그럼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이제 경매가 이루어지면 최우선 변제 받아 안 받아? 여러분들 그렇게 알면 돼. 계약 체결 시 주거용 건물이면 전부 주임법의 적용을 받아버려. 따라서 3번의 기억번 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서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여러분 고민하지 마라 그거. 다시 한번.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해버려.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해서 주거용 건물이라면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해서 주거용 건물이었고 소액 임차인이었고 선순위 저당권이 있었고 그래도 소액 계약력 있느냐 없느냐? 없는. 그러면 최우선 변제 받아 못 받아? 받는다 해버리면 돼. 둘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임차권 등기 제도가 있는데 여러분들 좌측으로 13번을 한번 봐봐. 13번. 쭉 좌측으로 내려와봐. 이 제도가 뭐냐면, 임대차 봐. 임대차가 종료되었지.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확정 판결에 의해서 경매 신청할 수밖에 없어. 보증금 받기 위해서. 그런데 경매 신청에서 경락이 나타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는 가야 된다고. 그래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경매해야 된다고. 경매. 그래서 경매하기에는 시간이 걸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제도가 있어.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해놓고 주거용 건물을 넘겨주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기존의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가 있다고. 그것이 여러분 13번을 봐. 13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가 이루어지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돼. 그러면 신청 자격은 임대차 종료 전이야, 종료 후야? 종료 후 보증금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임대차 종료 후, 이 건물에 대해서 등기 명령에서 등기가 돼 있어.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을 등기해놓고 임차인은 건물을 넘겨줬어. 이사 갔지? 그럼 이 건물은 사람 있는 거요? 비어 있는 거요? 비어 있어, 지금. 그럼 여기서 등기해놓고 여기 비어 있는데 여기에 소액 임차인이 또 들어와. 소액 임차인이 이제 이사 갔으니까. 그럼 이 소액 임차인도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매 신청 전까지 인도와 주민등록 마치면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등기해놓고 이사 간 임차인만 피해를 보지.
그래서 위로 올라가 봐. 3번에 위로 올라가. 3번에 양가로 3번에 니은번을 봐. 3번에 양가로 3번에 니은번 봤나? 자, 니은번 임차권 시작.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후 그 건물의 임차에는 보증금 중 전부요 일정액이요. 일정액에 대해서 이미 등기해놓고 먼저 간 사람보다 최우선 변제 받지 못하게 만들었어. 아시겠어? 즉 다시 한다. 지금 임차인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않아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해놓고 건물을 넘겨주었어. 그러면 이제 건물을 넘겨주고 나면 나중에 이 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자기가 선순위였지? 선순위니까 맨 먼저 돈을 받아야지. 이 사람이 선순위니까. 근데 선순위인 줄 알고 갔는데 나중에 소액 임차인이 또 들어오잖아. 그럼 이 소액 임차인은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 갖추면 3,400원 먼저 선순위보다 먼저 받아버리잖아. 그럼 그런 제도를 활용해버리면 임차권 등기해놓고 이사간 사람만 피해를 보지.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이 사람보다는 최우선 변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야 이게. 그것이 여러분들 제게 3번의 니은번. 그 다음에 자, 이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 이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효력은 건물에서